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통일의 주체인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 확산시키고자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오늘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참석자들은 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행사 중에도 마스크 착용 또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행사 이후 유튜브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강의 후 토론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 상영의 순서입니다. 피스로드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한국. 남과 북이 차갑게 대치하고 있는 DMZ. 그곳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막힌 철망을 허물고 막힘없이 달리는 그날을 염원했습니다. 마침내 온 세계가 나선 새로운 평화의 여정. 세계인들의 꿈처럼 이제 평화의 봄이 한반도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빈곤과 기아,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할 갈등도 분쟁도 없습니다. 단절되었던 길을 잇고 막혔던 벽을 허물면 화합과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연결로 세계 평화를 여는 전지구적 꿈의 레이스 피스로드. 피스로드 세계 대장정은 각 나라별 국가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고 각국 국회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출발식이 거행되는 등 세계 시민사회에서 평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나라 주요 도시별로 피스로드의 날이 정해지고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모여 페달을 밟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30개국,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피스로드로 종주를 거듭하며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스로드는 1981년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평화고속도로의 비전은 각국을 길로 연결해 하나님 아래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 평화와 희망 만들기 피스로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3년에 시작돼 세계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달려온 9년. 수많은 세계 시민이 참가하는 평화 행진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가슴을 달구며 전지구적 평화 축제로 승화돼 새 희망의 홀씨를 퍼뜨려가고 있습니다. 71년 전 한국전쟁 때 세계 16개국 청년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기리며 2021 피스로드 한반도 종주가 시작됐습니다. 종주단이 주요 광역도시를 거쳐 임진각으로 향합니다. 지금 달리는 이 길이 평양까지 이어지기를 꿈꾸며 내달립니다. 희망을 안고 통일로 가자. 무더위도 높은 언덕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땀방울이 모아진 피스로드 2021 한반도 통일 대장정. 오직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한 뜻을 담았습니다. 힘껏 페달을 밟는 만큼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온 인류가 평화로운 한 가족이 되는 원대한 꿈. 그 꿈이 실현되는 날까지 더 많은 세계인들이 피스로드의 주인공이 되어 희망 대장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피스로드는 중단 없이 달릴 것입니다. 다음은 환영사의 순서입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변삼 대구 경북 회장님께서 환영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변삼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를 하면서 한 2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항상 설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해야 벗어야 되는 생각하는데 마침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오랜만에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모임도 이렇게 12명까지 가능하고 실내 집회도 많이 모일 수 있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또 평화대사협의회 또 UPF 대구 경북지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꾸준히 이 통일운동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모임에 여러 단체가 참석해서 이제 발표하는데 한 18개 단체 참석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도 이제 남북통일국민연합 활동 보고를 했는데 어떤 단체가 이런 모임 처음입니다. 2년 만에. 그 정도로 활동을 모임 자체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모인 게 한 20몇 명이 되는데 이런 모임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꾸준히 특별히 대표적인 게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을 해서 작년에 100명, 원래는 50명이지만은 그런 이 해마다 행사를 이어왔고 또 평화대사협의회가 매년 대구시청 지원사업으로 하는 통일학술 토론회도 원래 벌써 8년째 진행해 왔었습니다. 또 경북은 또 새마을운동 남북통일의 그런 접목하는 행사를 또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한 5번 더 남아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 통일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렵지만은 누군가 지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통일교육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이 행사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전국에서 이제 시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참석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지만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특별히 이번에는 통일에 대한 이 국민의 준비 자세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통일 전문가와 또 탈북민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해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9년째 해왔는데 전 세계 한 140개국이 함께하는 이런 통일의 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한반도의 그런 이 종단하는 그런 자정 종단이 만들어져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원래 백두산까지 가는 거로 하지만은 임진각에 마칩니다만 그 행사를 계속해왔고 항상 대구를 지나고 경북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는 피스로드 걷기 대회를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왔었습니다. 숫자가 많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50명, 100명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통일에 대한 저희들이 그 힘을 모은다, 정성을 모은다는 취지로 대구 대봉교에서 칠성교까지 한 3.8km 됩니다만 그것을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기도회가 1982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동독에. 그래서 그것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가 1989년
7월에 전국 시위로 이렇게 평화 시위로 확산되다가 그것이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히 진행되었던 이 내용이 차기 7년 만에 폭발적으로 전국적 확산되면서 2개월 만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1년 안 돼서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은 모임 또 걷기대회나 통일대장정이나 이런 아카데미가 모여서 어느 때에 폭발력 갖고 남북 통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 모은다는 생각하시고 이런 남북 통일 국민연합 하는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환영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해주신 변사원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축사는 윤영희 대구시 평화대사 협의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변사원 회장께서 보고 말씀 겸 환영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남북통일 국민운동가 대구 평화대사 협의회 또 UPF는 3일째가 되어서 꾸준하게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이론과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창설된 데가 오래됐습니다. 1987년에 창설됐으니까 이제 34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년 동안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만 남북통일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남북통일국민연합이 오랜 그 역사를 갖다 보니까 기복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초기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이다. 90년대까지는 잘 움직였어요. 대구 지역에도 주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 주변 대구 지역에 호텔이라도 있는데 말이지 북 온천도 다니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2000년에 들어오면서 좀 침체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6년에 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을 맡았는데 그때 침체돼가지고 제대로 운동이 일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래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까지 제가 맡은 거예요. 34년 동안 중에 17년을 제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고생도 하고 좀 열했는데 중반부에 좀 침체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한 1년씩가 2년 거치고 2017년부터이죠. 그래. 남북통일 30주년 이 기념을 위해서 중앙회 회장도 바뀌고 또 지방의 회장들도 쇄신한 그런 점에서 다 바꿔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다른 또 우리 통일단체하고 협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변삼 지부장이 또 회장이 나이도 적고 상당히 강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래 참여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무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통일 국민운동이 학술적으로나 또 운동적으로나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문장순 교수님은 일찍 경북대학의 평화문연구소에서 이슬부터 연구를 해 남북통일운동 이쪽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대학에 또 강의를 하면서 사회 많은 단체에서 이 남북통일운동 이쪽에 강의도 하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단체와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견을 나눠주실 걸 믿겠습니다. 또 우리가 탈북민 세트면에서 또 우리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노시다 그러니까 정말 실감나는 그런 그래도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발전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선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영길 경상북도 평화대사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대단히 어렵고 어려운 난제지만은 시작이 반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금 전에 변삼 회장께서 소개하는 중에 독일 통일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서독과 동독으로 비행기로 왕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왕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북 평화자동차 개소시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먼저 통하고 우리의 뜻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왕래가 있고 그런 순서가 아니겠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변사님께서도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 주실 텐데 이것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힘을 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축사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대구의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축사의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진 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운영,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화합의 분위기도 조성되었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핵시설 가동으로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열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위기 극복과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대구 시민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시대에 대비하여 공연 문화, 무료 지원 등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대구시장 권영진 대독.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회장님이신 송광석 회장님과 조명철 전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회장 송광석입니다. 올해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일성 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지신 지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재 양이분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 아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행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반도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자동차, 또 금강산 관광, 또 보통강 호텔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또 전개하시고 그 외에도 남북한 대학생들의 만남, 리트렌젤스의 평양 공연, 또 평양의 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이외에도 많은 남북 교류를 촉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셨던 총재 양이분의 그러한 업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올해 2021년도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재 양이분의 통일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북 통일을 촉진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회의원 조명철입니다. 맑고 청량한 하늘과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국민이 올바른 통일의식 제고와 통일공감대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분단의 아픔은 잊혀지지 않은 기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 역사적 사명이며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한 여러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선봉대로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연의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문장준 통일교육위원 대구 협의회장님의 강연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이신 분들이 회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좀 긴장됩니다. 특히 윤영희 회장님은 저한테 가분한 어떤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응하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 전달이 되어서 좋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약간은 어떤 부담을 갖고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에서 조금 어떤 성격이나 내용들이 바뀌고 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통일을 어떻게 좀 잘 슬기롭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는 아마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 일정 부분은 이해하시는 분이 또 적절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마우스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건 누르시. 전체적인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제목은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통일 그러면은 통일이 어떤 걸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연령적으로 봐서는 통일 문제 이야기 딱 하니까 오른쪽에 민족주의 통일 간에 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최근의 통계 자료들입니다. 2021년도 통계 자료고 그것도 4월까지 통계낸 자료들입니다. 살짝 한번 보면 오른쪽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우쪽 편에 있는 게 이 탈민족주의, 민족주의 통일하는데 민족 때문에 통일한 게 아니고 통일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쪽에 저렇게 내려와 있는 거는 민족주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든 우리나라 국민들 학생이든 간에 통일이라고 그럴 때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그 지지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족하고 관계없이 탈민족주의적이다 라는 개념에서 통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통일 문제가 달라지고 그렇다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도 달라집니다. 탈민족이든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통일을 보든 간에 어떻든 간에 통일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는 계층은 거의 없습니다. 통일을 약간 부정하더라도 굳이 이 시기에 이때 통일해야 돼 라는 정도 의구심을 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N조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게 약간 한쪽은 아마 파란색입니까? 약간 진한 노란색은 이거는 통일연구원인데 통일연구원 하나 쪽은 약간 낮은 수치는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원에서 조사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는 지금 하는 방식이 거의 분기별로 하면서 갑니다. 국민들이 어떤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에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꽤나 낮아져야 된다는 입장이 꽤나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만약에 통일이라는 부분들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되면 좀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 통일의 필요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제가 두 가지를 깔았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하는데 단일제 통일이고 또 하나는 연합제 통일입니다. 아마 듣기가 거북하실 용어가 있는데 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단일제 통일 그러면은 아마 민족 통일하고 같은 개념으로 통일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통일은 먼저 휴전선 장벽이 무너지고 또 정치체제가 단일체제입니다. 또 경제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 사회 모든 제도가 딱 하나의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게 단일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통일, 그러면 이런 통일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강조점을 딱 주고 아, 저게 통일이야. 통일은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방금 도표에 보셨다시피 현재 우리 국민의 의식,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끄잡아가 야, 통일 이렇게 민족주의 통일해야 했는데 너가 그따위 생각했었대? 라고 해서 억지로 교육해서 될 것이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통일이란 부분은 스스로 느끼고 체감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 이러는 거니까 통일해야 되니까
무조건 너가 따라와. 시키면 시킨 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통일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은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일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어떤 통일입니다. 바로 연합제 통일입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민족 통일 방안이라는 걸 1989년에 발표하셨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살짝 용어 자체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 통일 방안이 오늘날 현재 정부까지 우리나라의 통일의 기본적인 어떤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어떤데? 먼저 남북 화해하고 두 번째는 연합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통일로 가는 최종 단계는 단일제 통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통일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춰 있느냐 하면 연합제 통일입니다. 그래서 연합제 통일을 한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젊은 층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정책하고 맞은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일제 통일 이 세 가지 방안을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 특히 20대, 30대, 40대 층들은 왜 제가 이렇게 딱 지적해서 연령대를 이야기해놓고 좀 이따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남북연합제 통일을 그 연령대가 많이 주장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나 통일의 실질적인 담당 세력이기 때문에 남북연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소중한 통일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냐? 애교권은 각자가 있고 또 군대, 국방권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주권도 인정하고 단지 우리나라가 국제영화제를 한다, 체육대 올림픽을 참석한다 이럴 때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고 북한에서도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간 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래전에 이렇게 많이 들으셨던 게 북한에 주장하는 연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연방제하고 연합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방제는 주권이 하나입니다. 국방권도 하나고 또 애교권도 하나입니다. 이 속에서 최대한 남한은 남한대로 자본주의 경제를 무한하게 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경제를 무한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그런 수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방은 미국 수준을 생각하시면 얼핏 좀 이해하면 근사한 접근이 됩니다. 미국은 각 주가 국가 주권이 있지만 주가 주권을 가진다 아닙니까? 미국은 주 단위의 헌법이 있습니다. 주 헌법을 가지고 있고 교육 제도나 경제 제도도 중앙정부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화폐 정도나 화폐 가치 수준만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하고 우리는 연합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연합제는 각자의 어떤 기본적인 그거를 이 주권은 가지고 있고 교류의 자유로운 활성, 대외적으로 특별한 문제일 때는 단일 국가화 이런 걸 표시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통일을 주장할 때 어떤 분들은 통일 남북 경제 교류만 활발하게 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경제 교류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살다 보고 적당하면 결합하지라는 생각입니다.
그 통일한 문제를 끝까지 단일제 통일로까지 보지 않고 요 정도만 해도 통일이야. 통일할 걸 다 했으라는 인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찬성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난 현실적인 흐름이라는 걸 미리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단일제하고 연합제의 선호도를 통일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 나왔지만은 2021년도 초반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위에 보면 왼쪽 편의 표시를 보면은 연합제 선호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단일제, 전통적으로 민족 통일화제 이런 것들은 낮아 있고 저 위에 연합제 통일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편에 저게 오른쪽 편에 있는 저게 연령대에서 봤을 때 바로 X세대, M세대 이런 쪽이 40대, 30대 이런 쪽입니다. 더 연합제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젊은 층일수록 현재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제시하면 연합제에 조금 접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거를 저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꽤나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시대 흐름이 이러하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통일의 연합제든 단일제든 통일의 제일 키워드는 사회문화적 통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종의 오랫동안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당장에 통일했다. 자, 북한 주민, 이탈 주민이 서울에 휴전선이 무너져가지고 한 50만 명이 왔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서울시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50만 명만 와도 서울시 감당 못합니다. 자, 이분들 숙소, 끼니, 하다못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화장실까지 사실 부산 피난소도에 한 10만 명이 들어왔을 때도 피난 당시에 화장실 문제로 부산시가 완전히 뒤엎어진 수준까지 타고 왔다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상하수도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애들 바로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직장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척이 네가 왔으니까 찾아보는데 이탈 주민 와가지고 한 달만 집에 있어 보십시오. 그거 박수칠 우리나라 국민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 허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통일하자는 거는. 대통령은 그죠. 사실 그거 독일 통일될 때 3번 만났거든요. 양국 정상들이. 대통령들은 사임하면 됩니다. 장관도 통일부 장관도 사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우리입니다. 바로 생활 문제라는 거죠. 생활 문제가 이게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미래도 짐작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왔는데 나만 보니까 돈 있다고 뭐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뭐 좀 잘난 체하고 아예 무시하고 이런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 나만 있고 싶을까요? 차라리 노동당이 낫다. 노동당 제하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분단입니다.
재분단을 막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사회 문화적인 통합부터 먼저 해보자. 다시 말하면 겉으로 이제 만날 핵 문제 해봐야 20년, 30년 전에 했던 게 그대로 원위치다 아닙니까? 북한 체제, 전체주의 속성, 독재주의 속성 평생 이야기했는데 70년 전부터 이야기해 줬는데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별 의미 없다 아닙니까? 근데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정치 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이나 나머지들은 그저 쉽게 붕괴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가 이것을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바로 문화적 동질성부터 확보하자, 역사, 언어, 풍습 등.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중에 하나 푹 집어서 언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이것도 좀 뒤에 바로 구체적인 내용 나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생존권이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50만 명이 왔는데 내 일자리, 내 애들 학교 보내고 아침 식사거리, 내 집, 내 거주 어디 사는데 이게 바로 생존권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직장 못 구하고 뭐 이래 있으니까 실업자니까 실업수당 주더라. 나는 이런 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심리적 공감대인데 이것도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통일에 진짜 중요한 거는 삶의 문제, 생활 속에서 서로 어떻게 어울림을 가질 거냐 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통합, 뭐 이렇게 법이나 제도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야 이달 주민 직장 다니도록 해주고 직장 다니는데 너가 이제는 이렇게 알아서 해. 우리는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저 예상외로 꽤나 어려운 조건 속에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하는 단체에서 8강좌를 쭉 하면서 마지막 강좌를 이탈 주민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 북한의 그 온성기업의 지배인 하셨고 내려와 가지고 직업 관련 부분에 관심 많아가 직업 훈련 부분에 관심이 꽤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와서 뭐 한성대학에서 마지막 박사학위까지도 받아가지고 전문성을 또 갖추신 분입니다. 지금은 만혹하면 직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부에 위탁 받아가 하는 것도 대구시에도 직업 훈련원이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해보고 경험하고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자동화 분야에 자기가 주 전공이었답니다. 기업에서 자동화 부분을 일단은 하고 싶고 연구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유정석 회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별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대로 다 약간 톤이 다르네 하는 정도로 하고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죠? 자동화 기기 분야를 전공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대학을 했는데 다시 이 다른 전문기관에 들어간 겁니다. 같은 자동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용어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전기 쪽 잠깐 들어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직업 훈련 교육을 하는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뭐냐? 제도가 되어 있고 너가 열심히 배우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라는 인식을 굉장히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적인 성향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일방형이고 자기 딴에는 민주적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집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직업 훈련을 통일부에 그거 참 통일부하고 노동부하고를 그거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그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 내 훈련기관 하나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죠? 그게 강사 선생님들을 모셨는 겁니다. 그런데 10분을 모시면은 8분이 2달 내로 나가신답니다. 왜? 이탈 주민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이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도 차이나고 용어도 차이나고 전달 방식도 차이나고 우리는 그냥 법 만들어가 제도 만들어가 던져주면 될 걸로 생각했다 아닙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이탈 주민 몇 사람 만나봤는데 이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만약에 50만 명이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4만 명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겨가 도저히 이탈 주민하고 그러니까 이건 달리 거꾸로 하면은 나만 강사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이탈 주민하고 소통을 못해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은 법이나 제도, 선례에 쓰고 사회 문화적으로 실제로 그분들을 이해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 말의 톤, 뉘앙스 이런 것들이 좀 전문성 분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어 다 틀리죠. 저쪽 편에서는 영어를 사용 잘 안 하거든요. 용어 같은 거 다 틀리고 하는 방식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우리 놈대로 학습 룰에 의해서 착착착 가정 룰을 진행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놔본들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이탈 주민에 대해서 만날 이해했고 통일부는 저렇고 뭐 다 했다 하는데 뭘 얼마나 이야기를 했다는 얼마나 이해를 했다는 겁니까?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둘이 부딪히면 이탈 주민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교육이고 룰에 의해서 학습 룰에 의해서 딱 움직였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 달 못하고 가는 분이 있고 2달을 8분이 못 갔죠. 나머지 2분은 그래서 더 얼마나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한 게 바로 차라리 이탈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세우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일이 만약 되었을 때 북한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우리 스스로 가는 것보다 이탈 주민들을 좀 더 전문가를 만들어서 북한 쪽에 투입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됐다고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하게 장벽은 그대로 둡니다. 필요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 정리가 되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자유왕래라는 게 있죠. 오늘 통일됐으니까 오늘부터 자유왕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이 초토화됩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서독에서 동독에서 그죠. 동독이 그때 6,500만 대 1,600만 명입니다. 동독이 인구가 훨씬 적었죠. 근데 약 한 350만 명이 이리 넘어왔습니다. 감당을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5,500만 대 2,500 바뀌었습니다. 동독이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초창기는 어떤 형태든 간에 독일 사례를 본다면 우리 쪽으로 더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그걸 넘어오는 사람 다 받아준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왔다가 서독 가면 뭐 직장도 못 가고 그 푸대접 받고 하면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적잖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분단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원천적으로 우리는 보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농본사에는 한 곳에만 살았다 아닙니까? 그 DNA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우리 DNA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게 실제로는 바로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하려면 삶의 과정에서, 생활 방식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는 통합이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주느냐 하는 것, 사회적 갈등 축소입니다. 제일 큽니다. 정윤택 씨라는 분이 책을 이렇게 사회 갈등하는 걸 내놨는데 이게 작년, 벌써 2019년에 저작년인데 한국에서는 뭐 정치 갈등, 노사 갈등 이런 어떤 등등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비용을 그분은 제가 여기는 안 해놨는데 저도 구체적인 걸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못한 그분 책에는 43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만날 서로 찢고 뽀뽀하다가 싸우는데 갈등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연구소 기관들입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했는 게 80조에서 246조 원입니다. 이렇게 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앞에서 2, 3등을 다툰다 아닙니까? 갈등 비용도 우리 늘상 뭐 이념으로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투었습니까? 아마 현 정부 들어서 조금 더 증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 비용이 최근 들어서는. 하여튼 이런저런 어떤 갈등 비용이 재생산되고 지속적으로 낭비된다는 그는 1년 예산에 가까울 정도로 갈등 비용이 방치된다. 또는 1년 예산의 반 수준에서 갈등 비용이 나온다.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그걸 우리 진짜로 국민 복지에 한번 쓸 수 있다면 여기다가 그죠?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탈 주민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통일되어 가지고 남북 주민이 서로 생활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는 겁니다. 천문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용,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중요하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또 다음 대통령도 또 누구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 또 양쪽에서 또 만나겠죠. 사인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우리 내부의 갈등 줄여가면서 이탈 주민들을 문화적으로 또 북한에서 만약에 통일됐을 때 남한 쪽으로 이주하신 분에 대해서 이걸 갈등을 축소시킬 때 그게 투여될 때 우리 경제적인 효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통일은 일종의 너무 겉모양만 바라보고 있고 실제 그 내부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 깊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보장 통합을 하면 독일도 그죠?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게 바로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 쉽게 우리는 아니 통일되는데 너희는 받을 거 다 받고 우리는 왜 안 주노 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저쪽에서 넘어왔습니다. 한 100만 명이 넘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도 기초생활연금, 기초연금도 우리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거.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받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럼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네들은 안 넣었으니까 국민연금 받지 마.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기겠죠. 아니 똑같은데 같은 국민이라고 구렉하고 평등한 국민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대통령들이 이야기했는데 자는 국민연금 주고 자는 국민연금을 안 주는 겁니다. 왜? 니는 안 넣었으니까. 법적으로 맞다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안 넣었으면 못 받아야 당연하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도적인 통일입니다. 근데 못 받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심하고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통일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통일 거대하게 그저 양쪽에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쪼잔해지자, 작은 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을 한번 가져야지 진짜 통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관련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놓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사회복지연구원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이걸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국가기관입니다. 터뜨리기 시작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차등하자. 북한 주민들 되었다고 저런 거 완전히 한꺼번에 다 주면은 우리 재정 거덜 난다. 갈등도 생긴다.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등화시키는 걸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적지 않는 학자나 연구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특히 노동 분야 같은데 매우 어떤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존권 분야도 아닙니까? 이건 죽고 살고 하는 분야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 아닙니까? 사실 남북한 간에 똑같은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가능하더라도 교류, 직류 이런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어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 기사 자격증이 최근에 어떻게 해놓고 하면 전에는 국가가 100% 하다가 요즘 기업 속같은데 일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럼 그 자격증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까? 학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능사 자격증 우리하고 기술 근본이 틀리는데 야, 너 소용없어. 처음부터 다시 배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통일 과정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게 많고 또 통일이 막상 되었을 때 그죠? 지금도 약간 이렇게 뒤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북한이 아직도 농업 중심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도 1차 산업 1, 2, 3, 4, 5차, 6, 심지어 뭐 6차까지 산업이 혼재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보편적인 건 우리는 4차 산업이라고 명명되는데 5차 산업, 6차 산업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5차 산업, 6차 산업의 중심은 또 기이하게도 농업입니다. 현재 농업하고 생명공학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결합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북한은 아직 농업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산업 구조를 사실
우리 어지간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지 땅 아니다 아닙니까? 농사를 지었더라도 땅은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자, 돈 은행에 있으면 저금해라. 평양에 있는 소수가 돈을 가지고 있지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저축할 입장이 못 됩니다. 지방 쪽에서. 우리는 그냥 이야기 듣는 거는 평양 중심의 이야기 듣고 지방도 잘 안 듣고 지방의 삶의 문제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TV 나오는 거 이걸 일상적으로 우린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통계 내는 데보다 다 다른데 감사원에서 가장 좀 비관적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를 주장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게 뭐 2100년 되면 지금부터 100년 뒤에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700, 800만 인구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추정합니다. 뭐 어떤 데는 뭐 한 3000 몇백까지로 추산하고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간다는 걸 맞다 아닙니까? 이 인구가 줄어들어간다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20대하고 90대하고 인구가 비슷하답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20대, 90대가 같을 경우에 여기서 낸 거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64세, 우리로 이야기한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가면 우리는 65세 넘는 사람이 우리 국가 인구의 40%를 한다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됐을 때 우리 중간에 펴보면 약 한 23%까지 되죠. 이렇게 되면 동력을 찾습니다. 사실 공장을 지나놓고 이때까지 살던 그게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팍 줄어버리면은 그거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아파트도 남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근거는 이 근거입니다. 또 그거를 두 명이 나이 많은 어른을 한 병 공양해야 된다는 세대 갈등도 우리 예측할 수 있다 아닙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러니까 통일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통일이라는 개념을 남북 교류 협력이라도 열심히 교류라도 해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의 교류라도 있어야지. 그러려 그러면 남북한 서로가 이해하는, 우리만 북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이해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당장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대 걸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데 북한을 완전 4차 산업 도시로, 북한 4차 산업 도시 안 되죠. 3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게 경영과 혼재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교류 협력만 해도 그런 방향에서 조금 틀을 잡아 가겠죠. 동서독은 통일 딱 되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당장에 첫 해에 실업률이 17%까지 딱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실업률이 한 2.7% 되거든요. 지난 분기에. 그런데 17%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남한에 오면은 직장이 생길 거라고 막 와봤는데 실업자입니다. 다시 가도 북한에 지 집도 없고 지 땅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걸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통일되면 해결 다 될 줄 알았는데 동서독 통일의 분단은 기간이 길지 않는데 우리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질라 현상, 서로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겉으로는 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못할 부분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 통합입니다. 언어 다 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되는데 조금 전문성이 들어가면, 분야에 들어가면 언어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한국인 강사들이 거의 어떤 나쁘게 이야기하면 쫓겨나다시피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소통이 되는 걸로. 유정석 선생님 계시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에 딱 들어가면은 저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끄지는 괜찮죠. 우리는 이 정도 끄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거고, 직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부터 지금까지 남북한 공동 대사전 만들고 하는 작업이 준비 중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언어 소통, 이게 실제로 부딪혀 보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방언은 이해해도, 그죠? 북한 사람들의 전문 용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싫은 겁니다. 심리고 감성이, 참 이거 심리적인 문제고 감정의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똑같이 이렇게 감싸 안을 수가 있는데, 북한은 실제로 감싸 안기가 싫다는 뜻으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이게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은 되는데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제가 조금 이렇게 작지만은 이걸 한번 이렇게, 이거는 아시죠? 두원법칙 안 되고 양심 로인 이렇게 쓴다는 걸 쭉 아는데, 아마 다음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그죠? 굉장히 억양이,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억양이 이렇게 평온한 얘가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탈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팍 내려옵니다. 어쩌요? 하고 싹 내려옵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죠? 싸우는 거 화낸 것이 보입니다. 아니, 처음 이야기하다 이해한다 했는데, 일하다가 일터거든 데서 이렇게 하는데, 딱 가면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야기 좀 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지않게 우리 쪽에, 사실 동무라는 그 친근한 용어를 우리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야, 저 어디 간첩 아니야? 왜 동무를 사용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북한 용어가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좀 통용돼 줄 수 있는 방식, 생활 속에서 어림없이 통하고 우리께 또 북한으로 전달돼 갈 수 있는 방식, 언어라는 거는 그죠? 북한 용어가 다 점령해가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언어는 경제력이 강한 쪽이 지배를 합니다. 일종의, 또 한국이라는 언어를 잘 만드는, 이게 제일 어떤 세계에서 아름다운 언어로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연구소에서 선정된 거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제. 한때 너무 오래전입니다. 60년대 펄벅 여사 돼지라는 소설로서 노벨 문학상 받았죠. 내가 다시 한국에 태어난다면 한국어로 가지고 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 할 정도로 한국어에 가까이 가면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언어랍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겠죠. 그건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언어들을 빨리 잘 이렇게 서로 간에 공동 언어를 만들고, 우리도 어지간한 북한 용어를 좀 이해하고 같이 써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이, 그죠? 이걸 갖다 우리한테 이렇게 서잡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북한 언어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물들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저는 꽤나 자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어때서 받아들이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정도로 약하지가 않고 내부 구조가 허약하지 않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뭐 학제, 지금 뭐 북한의 소학교는 5년인데 우리 초등학교 6년입니다. 너희는 4년, 5년 하고 우리는 6년 하고 어떻게 인정해? 나이 드신 분들은, 북한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한때 인민학교라 그래서 4년 했습니다. 4년하고 우리는 6년 했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조금 우리 서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역할입니다. 북한에서 학력들은 여기 오면 대부분 인정해주거든요.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지간하면 인정이 다 해줍니다. 근데 교육 내용은 꽤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뭐 주체사상 교육, 뭐 특이하게 뭐 이런저런 어떤 뭡니까 이대한 누구의 어떤 교양, 사상, 정치 교육, 뭐 김정은의 어린 시절, 김정은의 혁명 사상 이런 것들 아직도 가르칩니다. 전체 교육과 중에서 15%가 그게 아직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어린 시절을 켰다 그거는 끝장나는 사회 되어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가능한 사회. 그런데 그걸 잘못되니 어떠니 그대로 100번 배워봐라. 그거 우리한테 안 통한다 아닙니까? 김정은 어린 시절, 뭐 김정은의 혁명사상, 뭐 김일성의 혁명활동사, 우리한테 그거 통할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교육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다 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래야 그분들이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니 뭐 3년 4년 됐는데 맨 그 생각이네. 변하기 쉽지 않죠. 저도 그걸 오래되지 않는 분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다가 굉장히 어떤 곤욕스러운 입장을 있는데 그걸 뭐 내놓을 수는 없어요. 니 뭐 어떻게 그런 걸 당신은 뭐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저 틀린다 아닌데 점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 우리 대한민국 체제라는 게 그걸 받아들여주는 어떤 충분히 이탈 주민들이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용광로처럼 수용 가능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게 사회 문화적인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제 이제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교사들 또 교육시설 같은 거 북한에 4년째, 5년째 같으면 우리 6년째니까 교육시설 더 넓혀야 되고 또 학교에 우리 요즘 학교 시설들 참 잘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북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교육받았고 이하고 지금 시골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저 교사들 월급 못 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교육 제도가 어떻고 우리는 12년째 의무 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교육받고 그런 식으로 선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제라 그러면서 등록금 아닌 등록금을 조금씩 각출해서 교사 월급 주고 학교 시설을 또 수리해 나갑니다. 컴퓨터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그죠. 우리하고 차이는 실제 컴퓨터가 평양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된 평양도 애각지에는 안 돼 있고 컴퓨터가 개인당 하나씩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업 시간은 굉장히 많이 정보화 시간이라 그래서 최근에 교과 과정해가 많이 늘어났는데 학생들이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컴퓨터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이 나고 컴퓨터를 이해 못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별거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돼.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실적인 실증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제도화되거나 정치적인 성격에서는 조금 관심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탈 주민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9월까지 다 들어온 게 우리한테는 한 33,800명 정도입니다. 통일부 자료입니다. 또 이탈 주민 경제적 활동하는데 바로 제가 이해하는 삶의 문제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런 이제 통계 이탈 주민들의 어떤 기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탈 주민들은 경계인입니다. 우리 사이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어떨 때는 북한 사람 같이 안 받아줄 때는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떨 때는 또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이 이런 경계인에 그리고 요즘은 이탈 주민들을 다문화 속에 범주에 넣습니다. 왜? 다문화는 소수고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남한에 넘어오는 가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용평 대위나 또 김만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하고 보통 사람들이 넘어오는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률적으로 대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분. 동화라는 거는 야, 니 내 딸 해줘. 쉽게 하면 베트남 며느리가 왔는데 베트남 며느리한테 야, 니는 어떻게 한국말도 똑바로 못 배우는 대학 나왔다는 게. 이 소리를 누가 하느냐? 초등학교 나온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똑하기는 베트남 며느리가 몇 배로 똑똑하겠죠. 기준이 뭐냐?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닮아 이거는 동화입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다시 말하면 상방형 포용입니다. 아니 베트남 문화가 그렇지 나는 이렇다. 우리 거는 이렇고 베트남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배울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리 거는 좋고 저거는 다르다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 체감도가 되어 있는데 차별 무시당하는 이유들이 적지 않게 60% 넘게 경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내놓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그죠? 대부분 직업이 단순 노무자들입니다. 서비스 종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오면은 왕창 이런 직장밖에 못 구해 되면은 차별의식 느끼고 이질화를 느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문성 가지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방법을 제공해서 우리 쪽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느냐는 것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에서 해야 될 게 바로 늘상 강조하는 게 시민교육입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정치교육이라고 표현하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배워야지 우리나라 갈등도 줄이고 통일 이후 갈등도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감수성입니다. 문화 감수성. 입으로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입으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실제로 완전히 마음으로까지 다가갈 때 그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거 그게 통일이지. 입으로만 하는 거는 제도적 통일입니다. 사인하는 거는 제도적 통일이다 아닙니까? 그 제도적 통일이고 그건 입으로 하는 겁니다.
방송만 하고 신문을 통해서만 통일이 되어졌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통일이 되어졌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 감수성을 가진다. 그 문화 감수성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대주면 한편에 봐서는 여기에 머릿속에 형성되면 지금은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제도적인 거는 그죠. 많은 분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하는 게 가슴까지는 왔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받아준다, 함께 할 수 있으라고 마음으로는 표현합니다. 감수성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발끝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도 만날 사인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대안 제시하고 같이 가야지 쇼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통일되었을 때 통일되기 위해서 이 교육은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민들부터 우리나라 학생들부터 먼저 돼야 되고 이게 통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부터도 이런 걸 그냥 민주주의는 뭐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 아니거든요. 다수결 원리 민주주의 X입니다. 민주주의는 협의입니다. 다수결 원리는 독재입니다. 다수라는 것은 단순히 행포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협의와 협상의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걸 실제로 한 클래스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민민, 이론 시민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두 사람 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통일 교육 그런 분들 제가 모셨던 거 모시나 놓고 단어 같은 거 하고 이탈 주민하고 부딪히는 거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런 교육이 시민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래 해야 우리 시민사회가 통일로 나아가는데 발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머리나 가슴 속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나마 좀 이해한다는 분들은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삶 속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발 단계까지로 내려와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와서 통일 준비 내지 통일로 다가갈 때 진짜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우리 문정순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통인 월민 한마음회 회장인 유정수 통일교육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 제가 살 때 현실과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대비가 되게끔 제가 아마 좀 분석을 했다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한의 현실과 통일, 이거 갖고 제가 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통일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 되나서 제가 하는 건 수준이 조금 딸릴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오늘 할 거는 1990년대 급격한 환경 변화, 95년도 권한의 행군. 이미 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라 하면 너무나 처절했다 할까 전쟁을 막 방불케 했댔거든요.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북한에 8차 당대를 했죠. 내용은 다 안 하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김정은 체제에서 이민 미천, 그 다음에 또 일심 단결, 자력갱생, 뭐 기본사상, 기본정신 이렇게 또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어차당대를 그 수행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면 앞으로를 그거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당대에 하자면 그 과제를 다 이렇게 수행하고 또 뭐 어떻게 한다 하면 인민생활이 그만큼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그 어차당대를 하자면 이 인민생활이 많이 향상돼야 되며 또 당과 국가 군대 모든 사회 부문에서 모든 거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느낀 거 한국에서는 예방접종 또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모든 2차가 뭐 주사 얼마 맞을까? 북한에도 코로나는 급격하게 우리가 여기서 다 아다시피 북한에는 뉴스에도 안 나오고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도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고향의 부모들 이렇게 전화 연락은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아도 자기 고향의 마을에서 한두 집은 앓는다는 걸로 알았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북한에서 봉쇄하는 거를 또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작은 또 조금이나마 방역에 이렇게 차질이 많이 있었다는 거. 방역 수고도 많이 합니다. 물론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주사랑 코로나 접종도 다 못 맞춘 상태. 첫 차에서도 끝나지 못한 단위가 또 지방에는 그것도 생각도 못 한다고 합니다. 네, 현실은 어떠신가요? 시장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식 장마당 실태입니다.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운영을 안 했어요. 또 우리 나이 때 그때 당시엔 45살 아래는 장마당에 나와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모두 저게 장마당에 떨쳐 나섰어요. 저게 뭐 있겠어요? 저 많은 서박에서도 질이 좋은 한국의 꽃까지는 하나도 못 나갑니다. 저게. 그거 저게 밭이죠. 한국에선 저렇게 한 번이나 뭐 생각이나 해볼 일입니까? 모두 다 기계화. 아직까지는 북한에는 기계가 들어갈 형편도 못 됐고 사람이 저렇게 다 인력으로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좀 더 이렇게 보충할까 하다가도 우리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길래 그 구태여 안 했습니다. 자, 현재입니다. 북한에는 일단 전기가 없잖아요. 그전에 우리 있을 때는 그래도 하루 5시간은 전기 줬어요. 밤에. 11시부터 새벽에 4시, 5시까지는 불을 좀 줘서 그 시간에는 기계가 조금 돌아가서 쌀도 내먹을 수 있었고 음식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수도가 안 나가겠죠. 물론 수도고 뭐 다 마비 상태 나갔답니다. 평양 시내다 그렇고 청진도 기본 거 구역만 하루 몇 시간, 그러니까 아침 1시간, 점심, 저녁 몇 시간 제외해서 물이 나온답니다. 일반 뭐 그 지방은 제가 사는데 이게 강이거든요. 압록강입니다. 제가 사는 데는 우리는 제가 살 때도 이렇게 수도를 못 먹어봤거든. 샘물, 흐르는 물을. 겨울에는 무조건 압록강입니다. 근데 이 압록강 상류 올라가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장백현에 내려오는 공장에 하수가 다 여기 나옵니다. 제가 그때는 그래도 새벽에 나가면 여름에도 새벽에 4시, 5시 나가서 물 길어 먹었어요. 이 물을. 겨울에는 저 샘물 같은 거는 아예 다 얼어붙어 없으니까 압록강. 이 압록강에 물을 없으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지금은 더 말할 것 없죠. 우리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을 전경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을 이렇게 자꾸 하면 저는 상처를 막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고향 소식을 연관하면 나쁘다 좋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 시대하고 너무 10년 전이나 10년 후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같거든요. 지금 현실이. 근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 이 한국에 사돈 와 있는데 사돈이 전화 왔는데 고향에다 전화를 해봤답니다. 그래 한심해서 좀 더 와서 해야 되겠다 한단 말이죠. 내 동생 사는 이게 나는 여 거리를 해산 장백현 있잖아요. 건너편에. 해산 위험 건너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위험 건너편이라면 우리 북한에서는 국경연서는 이렇게 마을과 주민 세대 사는 거를 많이 위생상도 그래 뭐 꾸리는 거를 많이 꾸리느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이렇다면 얼마나 한심하면 말이 안 나가요. 그렇다고 북한에 내가 태를 묻힌 것이다. 좋다만 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와서는 바쁘단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북한에 막 여가면 네 태를 무슨 것을 욕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도 10년 전의 일이나 오늘인가 있잖아. 한심하게. 작년에 제 동생 군대에서 전화를 한 2개월 전에 받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밭을 있잖아요. 그 품을 때가 확 밀고 다 나갔다. 그 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1년에 죽물이라도 먹던 그 현상을 지금은 한심해서 돈을 좀 보내달래요. 그래 제가 이래서 한국도 살기 힘들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는 이 밥을 먹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동생 50만 원, 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보내줬어요. 그래요 어제 그저께 그 사돈 할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전화를 오면서 저인데다 전화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 50만 원, 100만 원이 1년 식량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았으면 재작년까지는 돈 100만 원 나가면 북한에서 강내 옥수수를 2톤을 삽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동생인데다 너 한 톤은 집에다 딱 저장했다. 여름에 나가 팔고 한 톤은 네가 먹어라. 근데 그 한 톤도 저장을 못했답니다. 왜? 동생이 알으니까 그거 팔아서 약을 쓰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사실 저는 우리 교수님이 다 하셨길래 저는 그저 여기 살짝 현실태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의 언어, 행동 그게 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했거든요. 그러자면 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통일에 대해서 통일하면 어째서 통일해야 되는가? 통일하면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좋은 점, 나쁜 점을 알아야 되는 거 초보적인 이런 교육도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하고 그것까지도 합의된 목표를 이 정치인들보다 일반 국민들도 지금은 이상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뭐 정치인이나 다 제 알기는 사기꾼도 절반 있고 정확한 평민도 절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좋은 관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하신 거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 대통령이 나라에 가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느니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남북 통일을 됐을 때 그 방안을 온천한 방안 세우고 온천하게 제시하면 우리인데는 좋고 또 제가 그래 오늘 아침에 생각을 좀 그거 보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산가족의 만남.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답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한 10년, 20년에 그때 가서는 이산가족이 되지 않았겠나. 그때 가서는 통일 안 돼도 이산가족 모임, 상봉 모임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거를 위해서는 통일보다 경제교류라든가 서신만이라도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많이 알려야 된다. 우리 탈북민들도 이상 저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거기 가서도 막 북한을 알아야 된다. 북한에 좀 이런 지원도 가야 된다고 많이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 그거예요. 이 모든 시민단체, 저도 시민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교육을 우리 탈북민들도 한날에도 더 끌어내서 시민 교육도 많이 받고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도 그런 시민 교육을 많이 받으면 우리 이게 남북 통일되는데 조금이나마 되지 않겠나.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한국에 와서 진짜 한 3, 4년은 아야 조용하게 숨어 살다시피 왜 한국 사람들한테 수모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하게 살아야 된다 하다가 좋은 분 만나서 우리 교수님 지도를 받으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섰거든요. 네. 저는 사람을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 하고 보고 모든 탈북민들도 저처럼 당당하게 사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고향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 위해서는 모두 다 이 길을 써야 된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우리 탈북민들은 이름 석자 알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디 나가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거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늘날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런 교육도 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됐네요. 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선입관보다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일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좀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피부 속에 와닿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유정숙 통일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